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액 목표치를 넘기며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올해는 목표 달성이 힘들 거라는 예상이 컸지만 먼저 나서준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고 있는 달서구 병선거구에 김용판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액 목표치를 넘기며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올해는 목표 달성이 힘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어려울 때 먼저 나서준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 관광안내센터 앞에 마련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탑의 수은주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10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결과 모금 목표액인 106억 2천만 원보다 8천만 원 더 많은 107억 100만 원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최종 온도는 100.8도입니다. 모금 마감일을 보름 정도 남긴 지난달 중순쯤만 하더라도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80도대에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7억 원이 넘는 대구 지역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면서 9년 연속 목표액 초과 달성을 이뤘습니다. 반면 개인 기부액은 저조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체 모금액 중 개인 기부율은 36.6%로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개인들이 내는 그 기부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개인이 참여하는 그 비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등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구 병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본격 달아올랐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일찌감치 달서구병 지역 유권자들의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김용판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구 12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전에 본격 뛰어든 건 김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구석구석 표밭을 누리고 있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기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 두류관광벨트 조성, 두류공원에서 서대구역을 잇는 경전철 도입 등의 공약은 이미 권 전 시장이 발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홍준표 시장과의 친분을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권 전 시장은 홍 시장과 갈등 관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 항로의 암초와 같은 사람이 우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권 전 시장은 앞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용판 의원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치 혁신, 대구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은 민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은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만나보면은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민심이 권영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매일같이 피부로 느낍니다.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이 본격 가세한 달서구병 공천 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방 살리기 두 번째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약속했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를 국내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경북대학교 달성 캠퍼스는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연구단지로 조성됩니다. 이미 모습을 갖춘 전파 플레이 그라운드에 이어 앞으로 무선 전력 전송 기반의 공항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고전압 모빌리티 부품 기술 지원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하며 이 부지를 공약 이행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 중심의 기업들도 판교 라인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 지방대에 획기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학교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의 0.4%에 불과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박형룡이 당선되면 정치권 내에서 가장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에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방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전 대구시 의원이 대구 달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주의 타파와 지방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달서을 선거구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재욱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로써 달서을 선거구는 김희창 전국경제인 청년연합회장과 임명희 목사에 이어 예비후보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인데요. 맞벌이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조금 이자율도 너무 높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값이나 이자율을 낮춰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출산 계획도 있는데 그 혼자 버는 돈으로 저희 모든 가족이 풍요롭게 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가진 이게 부모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시스템이 조금 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중독은 보통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철 식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대표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설 명절, 음식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상영 기자입니다. 음식물 취급에 비교적 소홀해지는 계절 겨울. 그래서 겨울철에도 식중독은 걸립니다.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인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환자 수는 42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1.7배 높은 수준. 최근 5년 새 역대 최다 환자 수입니다. 주로 식품 매개로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 균은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 한 사흘 정도 스스로 생존할 수가 있고, 노로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면역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요즘 제철인 굴과 같이 어패류와 해산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한 뒤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 간 전파가 쉬워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심한 복통이나 설사가 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48에서 72시간 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자, 면역 저하자들은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중독은 이제 바이러스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세균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조리해서 익혀 먹는 것, 그리고 어떤 장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좀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식기를 따로 쓰고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습관, 그리고 자주 손을 씻어주는 것도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파임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노면 표시가 달아서 잘 보이지 않는 등 위험과 불편이 따를 때가 있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내 수많은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경기도 화성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 도로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AI 카메라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의 주행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 생겨난 포트홀과 균열, 불량한 노면 표시 등이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들은 화성시 관제센터로 전송돼 상황판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 이른바 디지털 도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버스와 택시에 설치한 AI 단말기를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 유해 문제를 즉각 파악해 신속히 보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화성시는 8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비례해서 도로 길이도 약 2,800km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긴 만큼 포트홀,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황실로 전송되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속히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 내 버스와 택시 등 70대 차량에 AI 단말기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약 7만 건의 정보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6천 건의 포트홀 발생 상황을 파악해 빠르게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기존의 버스와 택시 외에도 쓰레기 수거 차량과 청소 차량 등의 단말기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 등으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서름을 겪어야 했던 고려인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인천에만 10,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지난해 개청한 재외동포청이 고려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 낯선 러시아어가 적힌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연수구 한방마을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 수는 7천여 명. 인천 전역에는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적지 않은 고려인 자녀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80명 중 절반이 고려인 동포의 자녀들이지만 러시아어가 가능한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체계적인 이중 언어 교육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고려인들이 주로 이렇게 자녀분들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이세. 왜냐면 자녀들이 와서 여기 언어 장벽 때문에 또 적응하기가 또 힘들고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저중고까지는 그것도 이렇게 지원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주면은 그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방마을을 찾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고려인 단체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시고 그러면서도 조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오신 분들이 바로 고려인 여러분들이고 또 후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동포분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구청은 설 명절을 맞아 자매결연단체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설 장보기 행사를 7일까지 진행합니다.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선 조재구 남구청장과 직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봉덕 신시장, 대명시장 등 8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도 펼칩니다. 이 행사에는 대구은행, KB국민은행, 남구 새마을회 등 전통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은 기관 단체들도 동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상인 여러분들이 이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니까 기뻐하고 전통시장의 물건이 이렇게 저렴하고 상품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다 다가오는 구정 설날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한테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년 뒤면 대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3곳 중 1곳은 폐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2년 1,453곳에서 2028년이 되면 911곳, 37.3%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39.4%가 줄어드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원인은 영유아 인구 감소이며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예측했습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10개월 연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총 1,245가구로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10,000가구를 넘은 건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합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044호로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서구청이 지역 음식점과 제과점 30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식약처 평가를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받으면 향후 2년간 위생점검 면제와 위생용품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2월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대구 중구에 있는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를 선정했습니다. 여성기념비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 남일동 폐물폐지부인회 등 전국 여성들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에 건립됐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천둔치 동신교와 반고개역 4번 출구 2곳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상수리는 펑크와 브레이크 조정 등이 대상이며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엔 수리비를 받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익혀 먹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